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심도 깊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책 조합의 시대를 좀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잘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 우려와 정책 대응 기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 자체는 3월보다는 확연히 낮아졌는데요. 우선 생활 방역 가이드라인이 점차 갖춰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5월부터 경제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전에 경제활동 재개를 택한 지역들에서의 감염 확산 재발 여부는 여전히 경계 요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주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취약한 주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반면에 먼저 극복하는 주체들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격차 확대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흥국들이 매우 취약한 고리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들은 각자 자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흥국들 중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는 한 국가에서 온전히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른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공조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재 전 세계는 공조보다는 각자 도생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약한 고리들을 외면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언제든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우선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서 과거와 달라진 정책 여력에 대한 개념을 우선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타국들의 정책 환경과 여력을 점검해보고 한계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강한 정책들이 빈틈없이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지만 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연준은 정부에게 지출 여력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정부는 연준에게 대출 여력을 지원하면서 양방향으로 정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국채 발행 급증이 자칫 금리 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무제한 국채 매입 선언을 통해서 미국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긴축이나 금리 상승 같은 구축 효과를 연준이 제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자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조달할지 또 그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디에 자금을 쓸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 소식이 나오더라도 미국 국채금리나 달러화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는 민간 크레딧 부문에 대한 연준의 이례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물 경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대해서 유동성을 광범위하면서도 대규모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연준에게는 부도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준에게 약 5천억 달러 정도의 종잣돈을 제공해주면서 연준이 이 자금을 기반으로 약 10배가량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기구를 설치해서 민간 부문에 신용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미국 내의 금융 위험 지표들은 유의미하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연준이 국채 매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비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연준의 국채 매입량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국채 매입량, 자산 매입량을 주시하는 이유는 해당 자금이 시중 유동성, 증시로 흘러가는 자금과 직결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준의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늘어난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연준 안에 있는 은행의 계정에 1차적으로 묶입니다. 이 내용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연준의 국채 매입은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해서 경기와 금융시장에 간접적인 부양 효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금리 안정세만 지속이 된다면 국채의 매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연준의 이번 무제한 국채 매입 선언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거할 만큼 충분히 사겠다라는 의미였지 매입량 자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적 완화의 유동성 규모에 갇혀서 시장을 보고 있다면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수가 이걸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은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역할을 보려고 한다면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습관을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에 불안한 조짐이 나타난다면 연준은 즉각 매입량을 늘리면서 빠르게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향후에 경기와 금융시장 경로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변수는 재정정책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통화정책이 크게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위기가 터진 거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사태는 향후에 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질 경우에 그 자체가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동력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재정정책은 경제가 디플레이션 고리에 빠지지 않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정책 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좌우측 차트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기대물가입니다. 최근 미국의 기대물가는 유가의 강한 하방 압력 그리고 실제 물가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기대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가 깨지지 않게끔 정책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정책금리 레벨 또는 장기금리 레벨로 주로 가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은 고갈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좀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제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발행이 급증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금리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앙은행을 가진 국가는 재정 지출 여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즉 앞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앙은행이 해당 국가의 재정 지출 여력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은행이 마련해 준 여력을 가지고 정부가 자금을 얼마나 잘 쓰는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구조라면은 재정 지출의 여력도 기존의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이 해당 국가의 정책 여력을 가늠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절한 잣대는 발행된 전체 국채 중에서 중앙은행이 흡수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순국채 발행량일 겁니다. 이 잣대를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로존 같은 국가들을 본다면 이 좌측 차트인데요. 이전의 잣대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채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 뎁트 파이낸스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재정 지출인 모네터리 파이낸스를 시행하고 있는 격입니다. 국가에서 소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이 뎁트 파이낸스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모네터리 파이낸스 이 둘 간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결국 중앙은행이 향후에 이 국채 재투자를 중단 또는 매각해서 정부에게 상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보유해서 사실상 탕감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향후에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인다면 그거는 뎁트 파이낸스일 거고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규모만큼은 실질적으로 모네터리 파이낸스 된 규모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향후 얼만큼의 국채를 줄이고 얼만큼을 영구적으로 가져갈지는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런 머니터리 파이낸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중앙은행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정책 수단, 이런 재정의 화폐화를 둘러싸고 많은 우려들이 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지금 앞당겨서 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을 갖춘 건 결코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를 포함한 금융 환경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높은 신용도,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정책 조합 환경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책 조합의 등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정책 여력에 과거보다 더 큰 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달러의 패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 조합들이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달러를 더 강하게 유지시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선 내용들을 기반으로 미국 대비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장벽과 또 다음에는 신흥국들이 맞은 환경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연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유럽 국가들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서로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중앙은행은 한 나라만을 위한 최종 대부자가 되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함께 짊어지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각국의 재정은 각국이 알아서 위험해지지 않게 관리하라라는 재정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 유럽 국가들이 항상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에 관여하는 이유이고 경제 위기 때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도 유럽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 설립에는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차가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상환 부담을 공유하는 공동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선진 유럽들은 상환 의무가 주어지는 대출의 형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기 부양의 시급성이 매우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좁혀지지 않는 이견 때문에 대응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ECB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가별 국채 매입 비중을 크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채 매입 비중 크게 줄이는 대신에 위험한 이탈리아 국채 매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ECB의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좁혀져 왔던 독일과 이탈리아 간 금리 스프레드는 최근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되는 중앙은행은 한 나라만을 위한 최종 대부자가 되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아무리 ECB가 현재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매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탈리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채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미래 부채로 인식되고 있을 겁니다. 앞서서 미국의 정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재정 지출로 인한 구축 효과를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ECB는 연준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유로존의 재정 정책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사실상 ECB의 정책적 역할은 연준의 역할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의미한 재정 통합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로화는 추세적으로 강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들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신흥국들 문제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그 격차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흥국들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한 자본 유출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겪는 실물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면 대외 수요 약화, 수출 악화, 경선 수지 악화도 불가피합니다. 또 이번에 추가로 얹어진 문제는 보건 리스크인데요. 최근 신흥국들에서 코로나의 본격적인 확산이 좀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필수 보건 그리고 의료품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장 모든 나라들이 급한 상황에 닥치면서
일부 선진 국가들은 몇몇 필수적인 물품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필요한 의료 물품들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의 이례적인 정책 대응 소식들이 여러 리스크 지표들을 안정시키고 있긴 하지만 신흥국들의 소버린 리스크는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호무역과 각자도생의 국제정세, 그리고 미중 간 패권전쟁 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 정책들이 신흥국들의 낙수효과로 번지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교역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선진국들이 글로벌 교역에 장벽을 쌓는다면 신흥국들로 번지는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이 바이러스 대응 능력을 신흥국들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이 신흥국들에 대한 국경 빗장도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 한 곳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생산과 투자,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체감하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필수적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오던 이 글로벌 공급망의 후퇴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행보는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신흥국들에게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취약한 고리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살아남은 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글로벌 연대가 더욱 후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